안녕하세요, 문화주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귄터그라스의 양철북입니다. 귄터그라스는 1927년에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 지역인 당시 단치히, 현재는 폴란드의 그단스크가 된 곳에서 태어납니다. 17살에 나치의 SS 무장 친위대에 자원 입대하게 됐던 그는 미군의 포로가 되어 1946년까지 포로 생활을 하기도 하죠. 47년에 석방된 후에 귀국한 그라스는 석공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작가의 길을 걷게 된 것은 1954년부터인데요. 당시 독일의 전후문학을 주도한 47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그라스는 이후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하죠. 은근한 현실 비판으로 시대의 모순을 고발하는 작가였습니다. 작가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도 유명했죠. 그는 1999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해서 전 세계적으로 문학성을 인정받습니다. 누가 뭐래도 귄터그라스의 대표작은 양철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59년에 발표된 이 소설은 독일 전후문학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작가 자신의 고향인 단치, 즉 그단스크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오스카라는 한 남자의 삶을 통해서 20세기 초중반의 독일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고요. 어딘지 모르게 뒤틀린 느낌을 주면서 당시 독일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영화화되었고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양철북이란 제목이 주는 느낌과 다르게 생각보다는 무겁고 진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작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오스카라는 남자입니다. 어릴 때 사고로 성장이 멈춰 3살 때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그는 평생 동안 양철북을 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그네스라는 폴란드계 여자고 그녀는 독일계 마체라트와 결혼하는 한편 친척인 얀과 불륜관계를 가지고 있죠. 마체라트는 나중에 오스카의 여자친구이기도 했던 마리아와 재혼하고 쿠르트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오스카라는 남자인데 정신병원에 수감된 그의 회고담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그의 외할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로 소설이 시작됩니다. 오스카의 외할머니인 안나 브론스키는 어느 날 감자밭에서 감자를 구워 먹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쫓기다가 그녀의 허락을 받아 넓은 치마폭 속에 숨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그의 이름은 요제프 코리아체크였는데 그는 자신이 일하던 제재소에 대한 방화 혐의로 쫓기고 있던 것이었죠. 이 일을 계기로 요제프과 안나는 결혼을 하게 되고 오스카의 어머니가 되는 아그네스란 이름의 딸을 낳는데 요제프는 신분을 숨긴 채 뗏목꾼 일을 하다가 추적을 당해 강으로 뛰어들고 결국 익사하게 됩니다. 안나는 요제프의 형인 그레고르와 재혼하여 살고 아그네스는 커서 알프레트 마체라튼 남자와 결혼하지만 그녀는 사촌인 얀 브론스키와 불륜관계를 가지게 되죠. 때문에 아그네스에게서 태어난 오스카는 자신의 아버지가 마체라트인지 얀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오스카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성인과 같은 지성과 자각을 가지는데 그는 자기가 누워있는 침대 위에 달린 전구에 나방이 날개짓을 하는 소리에 자극이 되어 북을 칠 것을 결심합니다. 오스카는 세상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할 것이란 점을 깨닫고 성장을 멈추겠다고 결심한 후 3살 때 마체라트가 열어둔 지하실로 일부러 굴러떨어져 머리를 다치고 그 때문에 성장이 멈춰버리게 되죠. 그 죄로 마체라트는 평생 아내 아그네스로부터 원망을 듣게 되고 오스카는 그의 생일에 받은 양철북을 치며 지냅니다. 오스카는 양철북에 집착하는 것 외에도 소리를 질러 유리를 깨트리는 일종의 초능력이 있었는데 그는 상점 앞을 사람들이 지날 때 유리창을 깨트려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도록 유혹하기도 합니다. 오스카의 가족들은 현재 폴란드의 그다니스크, 당시에는 단치히라 불리던 도시에 살고 있었고 독일인인 마체라트는 나치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죠. 주말마다 나치당의 모임에 나가는 마체라트의 눈을 피해 아그네스는 사촌인 얀과의 불륜을 이어나가고 오스카는 나치당이 연설을 하는 연단 아래에 숨어서 양철북을 침으로써 그들을 방해하죠. 그런가 하면 오스카는 어머니를 따라 성당에 다니면서 어린 예수상에 양철북을 매달고 북을 치기를 바라는 특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부활절을 앞둔 어느 성금요일에 오스카는 마츠라트, 아그네스, 얀과 함께
바닷가로 나가는데 거기서 말의 사체를 이용해 장어 낚시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죠. 요리를 좋아하고 잘하는 마츠라트는 장어 몇 마리를 사서 요리를 하지만 낚시 장면에 큰 충격을 받은 아그네스는 그 음식을 먹고 그만 사망하고 맙니다. 얼마 후 야는 오스카를 데리고 시내 구경을 가다가 오스카의 망가진 양철북을 수리하러 얀이 근무하는 폴란드 우체국을 방문하는데요. 폴란드 우체국 수의에게 수리를 부탁하려 했지만 그날 독일계 방위대원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모든 우체국 직원들은 우체국을 방어하는 데 투입되죠. 겁이 많은 얀은 도망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오스카와 함께 남게 되고 결국 우체국은 함락되어 어린아이로 보이는 오스카는 구출되지만 얀은 체포되어 총살당합니다. 그 후 오스카는 마츠라트의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게 된 자기 또래 여자인 마리아와 사귀게 되는데 그녀는 마츠라트와 결혼하여 오스카의 마음을 상하게 하죠. 마리아는 쿠르트라는 남자아이를 낳는데 오스카는 쿠르트가 자기 아들일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스카는 자신처럼 난쟁이 극단을 운영하는 베브라라는 남자와 그의 애인인 라구나를 따라 극단에 가입하고 2차 대전인 한창인 독일군의 위문 공연을 다닙니다. 그 와중에 오스카는 노르망디 벙커들을 구경하고 단치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방문하고 얼마 되지 않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전세는 역전되죠. 동부전선에서도 소련군이 독일군을 격퇴하여 단치까지 진격해 들어오고 단치 사람들은 지하실에서 생활합니다. 단치는 결국 함락되고 오스카 가족이 숨어있던 지하실로 소련군이 들이닥치는데 마체라트는 자신이 차고 있던 나치당 배지를 숨기려고 이를 삼키다가 질식해서 사망하죠. 마체라트의 입관식에서 오스카는 다시 성장하기로 결심하는데 사실은 쿠르트가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그 충격으로 다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과부가 된 마리아와 오스카, 쿠르트는 단치를 떠나 마리아의 언니가 살고 있는 서부 독일의 뒤셀도르프로 향하고 그 길에 오스카는 키가 조금 크지만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장애를 안게 됩니다. 뒤셀도르프에 자리를 잡은 오스카 가족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오스카는 코르네프라는 석궁 밑에서 견습 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벌죠. 그러다 그는 미술대학에서 모델 활동을 하며 돈을 벌고 마리아의 집에서 독립하여 한 건물에 세를 들어 삽니다. 오스카는 거기서 클레프라는 플룻과 재즈 클라리넷 연주자를 만나게 되고 그의 양철북 치는 실력을 활용해 함께 재즈 밴드를 결성, 활동하며 돈을 벌죠. 그러나 그들이 활동하는 양파 주점이라는 곳의 주인이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오스카의 밴드 생활은 끝나고 그는 여행을 떠나 노르망디의 벙커들을 둘러보고 돌아옵니다. 되돌아온 뒤셀도르프에서 오스카는 양철북을 연주하는 전문 연주자로서 성공적으로 활동하며 꽤 많은 돈을 벌고 마리아와 쿠르트에게 돈을 대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호밀밭에서 살해당한 여자의 손가락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를 목격한 사람에 의해 신고를 당하고 파리까지 도망간 그는 무고히 경찰에 의해 체포되죠. 경찰은 오스카의 특이한 정신세계를 알게 되어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킵니다. 그는 정신병원에서 3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고 그곳에서 양철북을 연주하며 자신의 지난 과거들을 회상해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스카의 육체적 성장이 나타내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오스카는 태어나자마자 성인 같은 지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백발이 될 때까지 발육이라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됐는데 반해 나는 안으로도 밖으로도 모두 완전하게 완성되어 있었다. 오스카는 이 완성된 지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에 자신의 평생 동안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성장을 거부하여 일부러 사고를 당하죠. 그래서 오스카는 이해받지 못한 채 고독하게 전구 밑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60년이나 70년 후 모든 전원이 일시에 단전되어 전류가 끊길 때까지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리라고 추론하였다. 이 사고의 결과로 오스카는 정신은 성인처럼 완성되어 있었지만 육체는 사고를 당해 3살 때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스카의 이러한 결정은 나치치아라는 당시 독일 사회의 부조리를 거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도 하죠. 저는 다른 한편으로 성장 장애를 안게 된 오스카의 모습은 양차 대전을 겪은 당시 독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양차 대전 이전 독일인, 아니 유럽인들은 인간의 이성이 발전할 대로 발전한 완성된 상태라고 여겼지만
그들은 인간이 한 행동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잔혹한 전쟁을 일으키죠. 마치 오스카가 자신의 정신은 완성되었다고 여겼으나 실제 육체는 채 자라지 못한 것처럼 당시 독일 사회의 장애를 오스카의 장애를 통해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한편 마체라트가 죽고 나서 오스카는 성장할 것을 결심하지만 그의 성장은 미완성으로 끝나고 만다는 점도 생각해 볼 만한 점입니다. 그는 마체라트의 죽음을 계기로 자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고민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로써 자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물음은 입증이 되었고 화환으로 장식이 되었고 목표에 적중했고 자라야 한다라는 형태로 간단해졌다. 역시 사고로 인해 그의 성장은 재개되지만 완성되지 못하고 그저 20-30cm 정도 크는 것으로 그치고 도리어 등이 굽어버리죠. 마체라트의 죽음과 더불어 2차 대전이 끝난 것을 통해 보건대 오스카의 미완성 성장은 마찬가지로 전쟁 후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독일 사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완전히 치유하기 어려웠던 사회의 모순과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란 점이죠. 결론적으로 오스카의 성장 장애는 당시 독일 사회의 뒤틀린 모순을 반영한 상징적인 장치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양철북이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주인공인 오스카는 갓난아기인 시절에 나방이 전구에 달려들며 날갯짓으로 일으키는 소리를 듣고 앞으로 북을 칠 것을 다짐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아기 시절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회상할 정도죠. 머리 옆에 차분하게 놓여있는 작은 두 손은 내리쳐서 소리를 낼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흔들거리고 있다. 무슨 소리냐고? 북소리 말이다. 실제로 오스카는 3살 때 처음 양철북을 손에 쥔 이후에 평생 동안 양철북에 집착하며 그것을 연주하면서 살게 됩니다. 오스카에게 있어서 양철북의 의미는 2번의 변화를 겪는데 맨 처음에 양철북은 오스카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양철북을 두드림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존재를 어디서나 드러내는 겁니다. 양철북에 집착했던 오스카는 마체라트의 죽음을 계기로 한동안 양철북을 멀리하게 되는데 뒤셀도르프에서 다시 북을 칠 때는 생업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정신병원에 수감된 후의 오스카에게 양철북은 과거를 기록 또는 회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데 그는 북을 두드리며 과거를 떠올리죠.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과거를 기록, 회상하는 수단으로서의 양철북입니다. 퀸터그라스는 왜 수많은 악기들 중 양철북을 택했을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은 타악기로서 현악기나 관악기 등 여타의 악기와 달리 멜로디는 배제된 채 리듬에 특화된 악기라고 할 수 있어 다양한 소리보다는 일정한 소리를 내는 악기죠. 작가는 나치 집권기의 독일 역사를 양철북의 북소리와 같은 특징이 있다고 본 것 같은데 바로 다양성이 배제된 단순화된 시기라고 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시각적 색채감이 상당히 적은데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마치 흑백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작가는 청각과 시각 모두를 동원하여 그 시대의 독일 사회와 역사가 무채색의 느낌을 주는 것임을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풍자적 요소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한 나치 치하의 독일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직접적인 묘사나 비판보다는 담담하게 서술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오스카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죠. 제가 가장 중점적인 풍자적 요소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오스카의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치 않다는 점입니다. 오스카의 어머니는 아그네스가 확실한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오스카 자신뿐 아니라 독자들도 확실히 알지 못하게 구성되어 있죠. 법적인 남편인 마체라트와 불륜의 애인 사이인 얀, 두 사람 중 누가 오스카의 친아버지인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저는 퀸터그라스가 일부러 마체라트와 얀 중 누가 아버지인지 모르게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체라트는 독일계이고 나치당원이지만 얀은 폴란드계이며 우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명확히 다른 특성을 가지죠. 따라서 오스카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그가 독일인인지 폴란드인인지가 결정되는데 아버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끝까지 그가 독일인인지 폴란드인인지가 미확인됩니다. 그런데 사실 소설 속에서 오스카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단지 오스카라는 한 개인으로서 집단보다는 개인의 특성이 강조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독일인 마체라트와 폴란드인 얀이 아그네스와 카드놀이를 하는 등
격이 없이 어울리는 모습도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단치, 즉 그단스크와 거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곳에서 독일인과 폴란드인들은 한 개인으로서 서로 어울려 살았지만 집단의 논리에 따라 그들은 대립하게 된 것이죠. 집단의 논리에 따라 개개인이 이상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실제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개개인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보다는 개개인의 개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오스카의 불명확한 가계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양철북 죽주비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독일어 선생님이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흑백 영화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받았던 인상이 상당히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재미없다는 인상이었는데요. 오히려 소설로 읽었을 때 더 재미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죽주비였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